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놓고도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이전론에 분명히 선을 그은 거다, 아니다, 여지를 남긴 거다 분분한데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재검토 논의는 우리 사회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넉 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대한민국 발전에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거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그 중에 한 부분이다.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용인 반도체 산단,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전환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전주충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전북 도민들은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김샛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송전솔로는 지방을 관통하는데 전기는 수도권에서 쓰면 지방은 말 그대로 에너지 식민지처럼 되는 거잖아요. 지방에는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만 남는데 이게 균형 발전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공사 중이라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수도권에 이렇게 전력이 집중돼서 만약 사고라도 나면 대규모 정전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거든요. 결국 한계가 올 텐데 이제라도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해서 지방에서 전기를 만들면 그 지역에서 산업도 함께 돌아가는 공정한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방이 원하는 건 희생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요. 송전선로만 지나는 지역이 아니라 반도체 인력이나 연구소 같은 미래 산업이 들어오는 구조가 필요하고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세제 혜택이나 인프라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지방선거용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의 기업이 오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주거, 문화까지 같이 가야 하잖아요. 에너지 정책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수도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방도 잘 살아야 결국 미래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시민 논리로 지역 이기주의로 덮고 끝날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 길인지 잘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지방이 필요한 건 희생이 아니라 기회다. 이 발언이 참 와닿는데요. 어떤 박탈감 또 간절함 이런 게 지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하이닉스 공장 4개를 짓는 일반 산업단지와 삼성전자 공장 6개가 들어올 국가산업단지를 묶어서 말하는 거죠. 2050년까지 SK하이닉스가 600조 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직접 만드는 일자리만 12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첫 번째 공장 완공 시기가 SK하이닉스는 2032년, 삼성전자는 2030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예정 시기, 그러니까 2050년은 먼 훗날이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님. 예. 그 정부 결정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 발언이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에 선을 그은 거다.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요. 예. 용인 반도체 산단 정비와 용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되게 그러니까 공약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선택 그리고 반도체 기업과의 간담회, 신년 기자회견까지 일관되게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용인은 물과 전력의 불확실성 문제가 매우 크다. 그래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송전선로 문제까지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가 전국 연대로 뜬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지연된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이런 구조적
위험에 대해서 기업이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일관되게 12월부터 뭐 수도권 집값 문제, 요즘 부동산 문제 대응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 결국 수도권 집값 문제도 균형 발전 아니면 풀지 못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기업들 만나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 하셨고, 신년사에서는 뭐냐면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 더 이상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장남만 잘 가르치고 장남에게 부를 물려줘서 집안을 일구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셨고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 압도적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지역 순회를 하면서 균형 발전을 외치고 계시는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은 일관되게 용인 반도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요 문제를 좀 공론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지방선거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의 당장의 눈앞,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 표심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그걸 너무 우려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국회가 그 균형 발전을 논할 수 있는 공적 구조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이 수도권 정당으로 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는 명확하고 방향은 분명한데 당에서 그것들을 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가장 그 관심을 쏟고 있는 부동산 문제만 해도 이게 결국은 수도권 집중에서 이제 비롯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뭐 어쨌든 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 김혜성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쓰이도록 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이게 대원칙이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용인 반도체 산단 이 원칙 좀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도 있어야 된다는, 전기 소비도 있어야 된다는 지산지소 원칙의 정면에 위배되는 게 용인산단 지정이라고 보고요.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균형 발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용인 산단에 지금 15기가와트 전력을 공급하려면 이게 전남 영광에는 한비 원전 15개 용량이거든요. 네. 전력을 공급하려면은 여기 뭐 호남에서부터 송전선로 15개 해선, 그다음에 송전탑이 무려 1만 개 정도 건설이 돼야 되는데 뭐 전북 뭐 다 아시는 대로 13개 시군, 충남도 12개 시군, 그리고 뭐 경기도 안성시나 대전시도 포함하는 정말 그 국토의 한 반이 다 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그런 계획이 오로지 용인 산단을 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밀양 송전탑 사태는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에 한전이 이제 추진한 주요 5개 송변전 설비 지역도 적게는 짧게는 5.5년, 그리고 길게는 약 13년에 걸쳐서 주민 반대로 그 건설이 지연이 됐었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국가전력망 설비로 지정한 게 총 길이가 3,855km예요. 네. 근데 말씀드린 그런 수많은 지역이 경과하는 송전선로나 송전탑 건설은 사회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그런 엄청난 희생을 담보로 오로지 용인산단 전력 공급은 뭐 지산지소 원칙뿐만 아니라 균형 발전 모든 측면에서도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이 15기가와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현재 계획으로는 이 가운데 4.5기가와트는 그 용인 산업단지 안에서 자체 해결하고 네. 나머지 10.5기가와트를 뭐 전북, 전남, 강원 등에서 이제 끌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정 교수님, 네. 전력계통 대표적인 이제 전문가이신데 금방 김혜성 대표 말씀하신 그 초과압 송전선로에 대한 어떤 주민 수용성 문제,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초과압 송전도 지금 그 공학적으로 가능한가요? 이제 공학적이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보거든요. 경제성,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안전성. 이제 그래서 경제성도 사실 문제가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좀 기술적으로 안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스페인에서 그 전국적인 정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이유를 보면은 사실은 그 인버터라고 하는 그 DC를 AC로 바꾸는 이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재생에너지는 전부 다 DC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AC로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네. 그 인버터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줘서 이제 진동 현상을 일으키는 게 지금 학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진동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걸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적국적 전쟁이 났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창고 그림 1을 한번 보시면은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이미 발전기가 지금 건설이 되어 있고 수요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45기가와트라고 하는 수요가 이미 수도권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또 뭐 15기가라고 하는 그 송전선을 건설을 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인버터 전원들이 이제 갈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뭐 HVDC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인버터 큰 대형 인버터 자원들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 하남 쪽에 건설을 하고 있고 가평에도 있고 지금 그 북당진에서 고덕까지 해가지고 또 건설돼 있고 또 새로 건설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인버터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이 진동 현상이 발생하는 걸 참 막기가 힘들어요. 이 진동 지금 이 현재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진동 현상을 우리 이제 이 전력 시스템을 운영을 할 때 이 시험을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야 이걸 대책도 세우고 할 텐데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이걸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가장 이제 이 취약점은 뭔가면은 수도권의 그 좁은 지역에다가 이 취약적인 자원들을 갖다 모아놓는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까도 이제 뭐 인터뷰 중에서 뭐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만은 사실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는 거는 어떠한 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셨던 그 석광훈 에너지 전문위원께서 그런 심취를 하셨었어요. 이게 전압 안정도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실제 필요한 전력이 한 4배 정도의 송전망이 필요하다, 전력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묻는 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전에다가 이제 이걸 하라고 하니까 이제 건설 계획을 세우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거면은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한 12기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력을 많이 쓰지만 발전기가 많기 때문에 모자라는 양이 한 12기가 정도 되는데 그걸 12기가를 보내기 위해서 건설돼 있는 송전선 용량을 보면은 그 한 4배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프로젝션에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은 15기가와트를 보내려면은 60기가와트를 건설을 해야 되고 60기가와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33만 5천 볼트 송전선로를 15줄을 건설하는 양에 해당한다. 그러니 이게 그걸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200km에서 한 줄에 200km를 평균으로 잡으면은 그게 이제 그 송전탑이 한 9,000개에서 한 10,000개 정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전국 곳곳에 이제 추가 송전탑이 그렇죠. 이제 들어서게 되는 셈이고 송전선로가 이제 깔리는 건데 이정희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서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거에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난해 12월에 그 국회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조직도 출범했는데 지금 전국적인 대응 상황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난 12월 16일 전국 행동 출범했고요. 그 이후에 1월 20일에 저희가 청와대 기자회견했고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 그다음에 공공 갈등조정 비서관 면담을 했고요. 그 이후에 1월에 전북에서 했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제도 개선 토론회도 진행을 했고 또 국회에서도 용인반도체 국가단단 해법모색 정책 토론회 그리고 세종시에 1월 28일 날 저희가 한 1,000여 명 가까이 모여서 또 그
송전탑 건설 백지화 결의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지방선거 후보자들, 뭐 경기도는 경기도 출신 뭐 도지사들 후보자들, 뭐 시장군 후보자들 어떻게든 지켜내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경과대역도 전남, 충남, 광주, 뭐 대전, 경기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출마하는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송전탑 건설에 대한 입장,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방향들을 좀 물어볼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한 3월 4일경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광화문 근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또 시민사회들을 좀 광범하게 좀 참여하고요. 또 종교계 인사들까지 포함해서 시민사회 긴급 선언 이런 내용들을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뭐 전북에서는 아마 2월 말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경과 피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북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농업농촌의 입장에서 또 균형 발전을 강조하시는 대통령께 정말 간절하게 저희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계획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북이 최대 피해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기도를 하더라도 네. 경과대역에 속하는 이제 안성이나 하남 그렇죠. 이런 데는 네. 또 사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김혜정 대표님, 네. 지난해 9월부터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이 시행됐어요. 그 국가기관 전력망으로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99개 사업이 선정했는데 이것도 결국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랑 이제 관련이 있겠죠. 네. 근데 그 실제 송전선로가 지난 지역 주민들은 이건 주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 여전히 주민 참여 제한하고 있다. 이런 식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게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이 오로지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지난해 3월에 제정이 됐고요. 지금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한 첫날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그 호남 지역이 다 들어가는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한전이 기존에 수립했던 3, 4, 5kV 이상의 송변전 설비 계획을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로 지정을 했는데 사실 이 전력망 특별법은 만드는 과정을 좀 보면 국가기관 첨단 전략 산업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산단을 지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지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여기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위원회 위원이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참여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사장 그리고 출신이면서 삼성 SDS 부회장 뭐 네이버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 전력망 특별법이 필요하다 제정을 의결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해 3월에 법안이 제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전력망 특별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아요. 뭐 35개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35개 법률을 무더기로 인허가 처리를 하고 뭐 환경영향평가, 재해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를 다 축소하는 그런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 특히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의견 수렴 측면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게 송전선료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들이 장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게 사업 시행자에게 대폭 이양이 됐어요.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부가 이제 송전망 관련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지자체장이 60일 이내에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들은 것으로 그냥 간주합니다. 네. 60일이라는 2달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 지자체장이 공고하고 공람하도록 하는데 이것의 권한도 사업 시행자에게 이양을 했고 또 이 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도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공사를 할 때 그 관련 행정기관장들이 뭐 진입로 공사라든가 작업장 점용허가, 자재 운반 같은 부다 공사에 대한 허가권이 있는데 이것도 전쟁이나 사병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냥 신속 처리하도록 했고 그리고 주민 수렴 절차는 거의 최악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간을 과거 밀양 사태를 일으킨 그거보다 더 나쁘게 2년이었는데 1년으로 축소를 했고요. 그것도 뭐 1년이라는 게 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공청회 같은 경우에도
뭐 이해관계자가 사실 지역 주민인데 이 주민들의 반대로 만약에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면 생략 가능하고 설명회 똑같이 정상적으로 개최하면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주재자, 의견 진술자를 선정하는 거, 의견 진술 시간, 진술의 범위, 그 또 발언 내용 이런 모든 것을 사업 시행자가 결정하고 주민 발언권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사실상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입틀망 법이다. 뭐 더 나아가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나 그 점유자가 사업 시행자들이 와서 하는 기초조사 이런 거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이니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입틀막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언론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건너뛰기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 어떤 주민들의 참여, 뭐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뛸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네. 뭐 이렇게 좀 표현해놨는데. 그래서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을 위한 법, 이게 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이죠. 네. 그렇군요. 그 반도체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인데 그 특히 지금처럼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문제 정말로 중요할 텐데. 그 전용환 교수님, 그 전력계통 전문가신데 그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기 공급 어떤 게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전기를 우선 공급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현실적이지 않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그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우리 이제 그 기후에너지부에서 2030년 1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건설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100기가와트라고 하는 게 의미가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소비 수준으로 해서 3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소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 우리 수도권에 있는 소비가 이제 피크로 45기가 정도 되는데 이게 30%면은 13.5기가입니다. 네. 그러면은 공급을 하면은 그럼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이 13.5기가를 그럼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장 설비는 뭐 2050년까지 긴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뭐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서 지금 소비자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은 지금 쓰고 있는 난방도 사실 전기로 다 바꿔야 되죠. 지금 이제 히트펌프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히트펌프가 이제 효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수도권에서 난방용으로 그래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도시가스 양을 계산을 이렇게 히트펌프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한 6, 7기가 정도 됩니다. 네. 한 달에. 네. 그 이거 6, 7기가 평균으로 6, 7기가니까 이게 이제 더울 때 추울 때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피크를 계산해 보면 이게 한 12기가에서 15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용인 산단 건설 안 해도 네. 수도권 지금 소비자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은 2050년까지 이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 근데 여기다가 무슨 네. 거기다가 또 또 얹을 수 있냐? 네. 이제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제 그래서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알면은 공장을 거의 건설을 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게 반도체 산업 안정적인 전기 예, 공급 이걸 예. 강조를 하는데 사실 용인 반도체 산단이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용인 네. 반도체 산단이 예. 이 말씀을 좀 예, 해주셨는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용인 반도체 산단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전환이란 주제로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고요.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여러분의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지방주도 성장에 기반한 지역 균형 발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반도체 산단, 이 두 가지 국정 과제를 근본에서 흔드는 계획이죠.
그 아리백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 사업장에서 쓰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라는 요구는 이미 국제무역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10% 수준으로 꼴찌입니다. 최근 정부는 그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긴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혜정 대표님, 네. 뭐 탄소중립 2050 물론이고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어떤 아리백 달성 계획에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신규 원전 뭐 수도권에 뭐 짓자는 사람도 있긴 하긴 하던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그렇게 거고. 주장하는 네. 사람도 많습니다. 용인에 그럼 15개 원전 지어라. 예. 아니 지역에서 그렇게 주장할 만하죠. 네. 이게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부가 원전 신규 건설을 하겠다는 거는 또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규 원전 윤석열 정부 때 사실 원전 채광국 건설을 목표로 결정한 걸 다시 길을 터주는 그런 정책을 결정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나 첨단 기업들이 다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전력 공급을 그 충당하는 걸 원칙으로 세우고 있고 실제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지금 한다 하더라도 신규 원전이 십몇 년 걸리는데 그건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뭐 원전이나 가스보다 세계적으로 가장 값싼 에너지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원전을 추가 건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원전 밀집도 국가잖아요. 네. 그럼 원전을 지으면 지금도 전력망이 포화 상태인데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건지 실제로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가 계속 개통망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사인을 앞으로 원전은 계속 확대하고 이걸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주면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 체제에서 재생에너지는 밀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했으면 지금은 정말 총력을 다해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독일이 지금 에너지 전환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2023년 4월에 17개 원전을 다 껐고 그리고 이미 2024년에 재생에너지가 54%를 넘어섰는데 2030년까지 80%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정부가 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우선 접속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먼저 우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송전망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뭐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 근데 원전도 확대하겠다. 이런 그 말하자면 그 혼선이 있는 정책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성공시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에너지 비용이 계속 비싸지니까 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긴 한 모양이던데 지금 사실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어떤 국가 중앙 정부의 어떤 신호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신호인가 이게 좀 의문이긴 한데 그 용인 반도체 산단과 좀으로 좀 국한시켜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용인 반도체 산단 안에 지금 새로 LNG 발전소를 지어서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4.5기가와트니까 뭐 원전 이제 서너 기 해당하는 건데 이거 어쨌든 천연가스도 이제 화력인데 결국은 그렇죠. 아리백하고 이제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이걸 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용인 산단에 지금 4.5기가와트 LNG 발전을 지으면 한 6기 플러스 한 몇 개가 9기 이렇게 될 텐데 우선 그 3기가와트 기준으로 6기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977만 톤이에요. 이게 국내 휘발유 자동차 440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 양과 똑같습니다. 뭐 산소 중립은 정말 어떻게 보면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고 사실 저는 그 대안을 좀 TMS시 대만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TSMC는 우리가 뭐 다 아는 대로 세계적인 세계 1위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만도 이제 탈환전을 했죠. 근데 대만의 북부와 중부, 남부 여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다 파운드리를 분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이제 우리나라 똑같이 이제 수출에 기반한 국가인데 TSMC뿐만 아니라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204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다가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공장을 그 해상풍력단지가 있는 곳에다가 뭐 북부, 중부, 남부로 분산해서 그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아리백 달성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는 덴마크 기업 웨르스테트라고 하는 그 회사가 대만 그 장하시라는 연안에 920메가와트 이거 거의 원전 한기 분량인데요. 그렇죠. 그 해상풍력단지 전력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 전력을 20년간 통째로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맺기도 했어요. 그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반도체는 되게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게 지금 아리백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TSMC나 그 대만의 그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시장 논리를 기업 운영에 반영한 거고 아시는 대로 반도체 회사의 주요 고객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길에 들어서 있는데 우리나라 그 용인 반도체 산단에 들어서려고 하는 삼성전자나 SK도 아리백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050년까지 반도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삼성전자 25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 부분은 2020년부터 100% 재생에너지로 네.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정부의 그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이게 수출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TSMC나 반도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기업이 선택할 일이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수출 경쟁력이나 또는 그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도 삼성전자가 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해외 공장에서는 네. 아리백은 사실 100% 가깝게 달성을 했어요. 근데 네. 국내 사업장은 뭐 10% 안팎이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는 달성을 하고 국내는 이제 10%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기업 입지를 정할 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기업을 설득하고 유도할 수는 있다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게 그 에너지 전환 시대에 그 기업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떤 그 싼 비용에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 이런 걸 텐데 어떻습니까? 그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별개로 지금 전력망, 전력계통에서 좀 어떤 문제를 가장 좀 시급하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송전망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건설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건설이 안 되는 걸 이걸 재생에너지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한전은 송전망 건설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송전망 건설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2030년 100기가와트를 달성을 지금은 이제 4월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송전망 건설 없이 가장 그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재생에너지 근처에다가 공장을 건설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그 공장이 쓰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북쪽으로 안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건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지를 빨리 건설을 하고 그 주변에 재생에너지를 건설을 하는 것만이 현재 가장 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물론 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지역적으로 또 송전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또 송전망을 보강을 하고 이제 이런 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짧으니까 가능한 이야기고 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지산 지수가 뭐 그렇죠. 가장 뭐 대원칙인데 지금, 네. 일단 재생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이 소비처를 먼저 찾아두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씀인 거잖아요. 아니 그밖에 길이 없다는 네. 거죠.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건설을 허용을 안 해주는 이유가 이 건설을 되면은 송전망을 그렇죠. 따라서 네. 수요지로 갈 수밖에 네. 없으니. 근데 그 수요지로 가는 송전망이 지금 막혀 있어. 그래서 건설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럼 수요지를 바로 옆에 두면은 그 수요지가 소요하는 에너지만큼은 재생에너지가 바로 건설해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산지소의 의미도 엄청 크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송전망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밖에 없다. 네, 이 그것밖에 말씀이신데. 없죠. 예. 근데 그 어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반도체 공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사실 전력 공급 그 상황을 현상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그런 우려가 없어질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제조 공장이든 어떤 공장이든 여기서 100메가와트 공장을 지었어요. 네. 그럼 재생에너지를 막 건설을 합니다. 그럼 이제 50메가와트를 건설을 했어요. 그럼 이 50메가와트는 전부 이 100메가와트 그 공장으로 다 가겠죠. 그 모자라는 전기는 주변에서 다 끌고 옵니다. 전기는 보내줘서 가는 게 아니고 쓰는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원칙이. 지금 우리가 그냥 스위치 켜면 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보내줘서 불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쓰면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든 어떤 공장이든 내가 이걸 쓰는데 야 재생에너지는 이거 불안정해서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생에너지 공급하는 그만큼 그 가능성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내려가면 내려가는 만큼 해갖고 다른 쪽에서 다 이게 그 보안 공급을 받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이게 용인에서도 똑같습니다. 그게 송전선을 통해서 좀 더 멀리 갈 뿐이지 공장이 여기 있으나 용인에 있으나 사실 그 문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자원들이 다 이렇게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생에너지만 공급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 아까 김혜성 대표님도 그 대만 이제 TSMC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대만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상 풍력의 어떤 세계적인 강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설비 용량에서 5위입니다. 네, 발전력이 굉장히 커졌고 뭐 덴마크 앞질렀어요, 사실은. 네, 네, 대만이. 네. 그만큼 이제 해상 풍력에 지금 굉장히 진심을 갖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이정희 대표님? 그 에너지 전환, 뭐 아리백 문제, 그 뭐 말씀하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용인 반도체 산단 뭐 분산 예정이죠. 뭐 전체가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지역을 꽂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 이제 전북은 넓은 매립지, 그다음 풍부한 재생에너지 이런 새만금이 있다. 이걸 앞세우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적 과제. 이 새만금이 두 가지 과제를 좀 성공적으로 풀어 나가려면 전북 지역사회에서 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뭐 저희가 예전부터 새만금 다른 길을 재생에너지에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 중립의 어떤 거점 공간으로 새만금 산단을 좀 만들어 보자. 네. 대신 매립 면적은 좀 줄이고 집중적으로 완성해서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만금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큰 방향의 합의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새만금 기본 계획상으로도 2030년까지 5기가와트 이제 수상탄광 문제가 개통 접속 문제로 계속 그 답보 상태였는데 3년 안에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어서 30년까지 5기가와트 그리고 30년에 착공을 해서 35년까지 또 5기가와트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 10년 안에 국가 계획으로 10기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또 계획대로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공급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제 종이 위에 도면상의 계획상에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만금의 영농형 태양광을 한번 도입해보자. 전체적으로 새만금의 한 30%가 농업용지고요. 여기가 한 86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그러니까 차광률을 한 30% 그 그림자가 지는 곳을 제외를 하면 1기가 하는데 전체 면적이 한 20% 정도면 그러니까 20제곱킬로미터 이상이 정도 넘어가면 1기가와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정부 소유의 농지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염해농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염해농지이기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뭐 관련 법문제 가지고 시끄러운데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1기가와트 정도를 3년 안에 공급을 하고 요 전력을 기업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최소한 뭐 부안에서 정읍으로 가는 송전탑의 문제, 송전선로의 문제, 새만금에서 또 뭐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 다른 쪽으로 가는 송전선로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수상태양광도 뭐 일정 부분 속도를 내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주는 거 그리고 그 기업이 필요한 전기를 바로 직접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이런 분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준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가와트면 통상 이제 원전 한 기가 생산한 전력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김희정 대표님, 그 송전탑 반대 운동 현장에 가면 네.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다. 뭐 이런 현수막들을 뭐 종종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구호도 이제 뭐 자주 외치시고 그러는데 그 재생에너지 본질 뭐 분산이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본질도 뭐 분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용인 반도체 산다는데 뭐 전기물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국가 재정, 민간 투자, 뭐 조세 일자리 사실상 모든 걸 집중하는 거잖아요. 뭐 에너지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뭐 다 거스르는 건데 네. 좀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결의 실마리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지정은 사실 전력 공급 대책에 대한 검토도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선언한 거거든요. 그 포항 앞바다 대왕고래 사업처럼. 네. 그러고 나서 막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전력 공급 대책 세우고 뭐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 지정하는 식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뭐 앞서 전영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즉흥적으로 선언한 정책으로 지금 전력을 15기가와트 공급하는 거는 공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거를 저는 정부가 일단 인식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게 혁신이고 또 국정 목표로 내세우는 균형 발전을 가는 지름길인데 현재 뭐 국민 세금 73조 원을 투자해서 전력망을 만들고 지역을 희생해서 송정마령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저는 뭐 국가 균형 발전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잘못된 계획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민간 협의기구 같은 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 첨단 전력 산업법에 의해서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첨단 전력 산업법을 보면 특화단지 지정 요건 중에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반 시설의 핵심이 전력 공급이잖아요. 미달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것도 제대로 검토해서 이게 미달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정부의 어떤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균형 발전 이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는 이재명 정부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다 폐쇄하겠다고 했고 이미 이제 퇴출되는 석탄 발전이 이용하던 기존 전력망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다는 원래 통상 한 4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1년 9개월만 했다고 네. 중앙정부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밝혔어요. 뭐 모든 이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앞당겼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심지어 그 국가산단 승인된 때가 2024년 12월 3일이니까 불법 비상계엄 뭐 내라는 와중에 사실 이게 승인된 거기 때문에 어떤 그것도 원래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냐? 뭐 사실 이런 의문은 전용환 교수님, 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뭐 대부분 다 공감은 하지만 실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공감대는 사실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우리 사회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재생에너지를 처음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3020 정책을 이제 내세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재생에너지만 건설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른 거죠. 지금 현재의 송전망 구조에서 그때는 무조건 많이 하면 좋았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그 발전, 송전, 소비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다 같이 총체적으로 그 계획하고 건설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그 영국 전문가들이 왔을 때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당신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우리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뭐가 있냐 물었더니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전력을 계획을 한 거는 보면은 소비는 소비자가 결정을 하고 지역을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발전소를 입지를 계획을 하는데 이제 발전소를 또 잘 지을 수 있는데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한전이 거기 받아가지고 발전소부터 소비지까지 송전선을 건설하는 이제 그런 그 절차를 지금까지 거쳐왔거든요. 그 지금 용인 산단 문제도 그 용인은 그냥 수도권에 지을 것이야. 그러면은 발전소 이제 뭐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간에 송전선을 이제 건설을 해. 이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가버넌스가 좀 바뀌어 가지고 이 에너지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냥 나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별개로 할 게 아니라 이 총체적으로 에너지 공급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걸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행태로 이게 바꿔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정 대표님, 금방 네. 교수님이 그 거버넌스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네. 관심 많으시고 뭐 쭉 뭐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에너지 네. 문제 어떤 거버넌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우선 이 용인 산단 지방 이전 이게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뭐 균형 발전 이런 모든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서도 민간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국정 목표와 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걸맞는 에너지 지산 주소에 걸맞는 전력 정책 그런 부분들이 새로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한 민간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정 대표님, 예. 그 며칠 전에 그 저희 국무총리실 소속의 어떤 사회대기업위원회 예. 여기서 좀 뭐 해프닝이고 예. 이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를 좀 논의를 하려고 했다가 예. 사실은 좀 무산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덧붙이실 수 예,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그 소위 내란 전국에서의 그 사회대개혁 의제들을 좀 받아서 그거를 그 정당 그다음에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좀 개혁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좀 그 정부가 받아가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법적 기구인데 여기에서 주요 의제로 이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문제의 타당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도 없고 전기도 없다는데 수도권 집중을 더욱더 심화시켜서 망국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데 이게 과연 맞나? 이 부분들을 지난 1월에 한번 의제로 놓고 내부적으로 사전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참관인 자격으로 가서 발언도 좀 하고 그 토론회 과정을 지켜봤는데 뭐 3시간 넘게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했고요. 그 토론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4대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회를 열었고
이제 네 번째 주제로 이게 다뤄지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뭐 갑자기 한 반나절 전쯤에 요 주제가 바뀐 겁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국민 주권 정부에서 광장의 목소리를 종합을 해서 이것들을 좀 국가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를 검토해 보자라는 거고요. 사실 사회대결위원회도 이 문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뭐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에 리스크가 없는지를 좀 살펴보자라고 했던 건데 경기권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뭐 용인시장도 그렇고요. 뭐 계속해서 SNS에 올리는데요. 압박이 상당히 거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석훈 위원장 광장에서 사실 지켜온 오랫동안 아주 대가 세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부담을 느꼈고 결국은 이거를 다른 주제로 바꿔낸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수도권 지키기 정당인가 내지는 그런 거고 지방선거 시기에 또 그쪽 지역의 시장 군수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또 어떤 입장인지 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합리적인 토론이 좀 가능해야 될 텐데 저기 마지막으로 좀 미처 못하셨거나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1분씩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용환 교수님. 전력 공급 문제도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나 말라고 그랬는데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 거의 뭐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정 대표님. 네, 저는 뭐 그 에너지 지산지소 그리고 첨단 기업들의 지역 이전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수단 중에 하나로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이게 반드시 확실하게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전북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가 달라서 송전 제약이 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리고 추가 송전선로 건설 수요가 있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전기요금 차등화를 확실하게 해서 실제로 추가 송전선로 건설 없이 송전 제약 문제도 해결하고 생산 지역의 기업 유치와 또 인구 성장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기업의 활성화 이런 것을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들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 제도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 말씀 해주셨고 이정 대표님 짧게. 예, 저는 이제 새만금의 준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규모 그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현재 용담호에 남아 있는 용수 문제에서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요 문제를 좀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지역 이전을 요구를 하고 새만금이 가장 적기이다. 재생에너지 기반한 탄소 중립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발전 5급 상득 전략을 가장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용인 반도체 산단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전환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집중되면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사회적 갈등과 해결 비용이 커집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자원이 집중되면 지역 균형 발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경제 체제를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산다는 그 전환이 가능한지 우리 사회에 묻고 있습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